소녀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에르베 종쿠르를 바라보고 있었다. 에르베 종쿠르는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특별한 의미가 담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 전체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정적 속으로 잠겨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절대적인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소녀가 치맛자락에서 한 손을 빼내어 다다미 위로 슬쩍 내밀었던 것이다. 에르베 종쿠르는 희미한 그림자가 시야로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소녀의 손은 하라케이의 찻잔을 지나쳐 스멀스멀 앞으로 기어와서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다른 찻잔을 잡았다. 그가 입을 댄 찻잔이었다. 소녀의 손이 찻잔을 살며시 집어들었다. 찻잔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라케이는 무표정한 시선을 에르베 종쿠르의 입술에서 잠시도 떼지 않았다. 소녀가 살며시 머리를 들었다. 소녀는 처음으로 에르베 종쿠르에게서 시선을 떼고 찻잔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천천히 찻잔을 돌려 에르베 종쿠르가 입술을 대었던 바로 그곳에 입술을 갖다 댔다. 소녀는 눈을 반쯤 내리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소녀는 찻잔에서 입술을 떼었다. 소녀는 찻잔을 원래 있던 자리로 밀어놓았다. 소녀는 손을 거두어 치맛자락 밑으로 감추었다. 소녀는 다시 하라케이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소녀는 눈을 뜨고 에르베 종쿠르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에르베 종쿠르의 이야기는 한참 더 이어졌다. 하라케이가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에야 그는 이야기를 멈추었다. 침묵. 하라케이가 프랑스어로 모음을 길게 끌며 거친 목소리로 그의 진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 더 방문해주면 고맙겠소. 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산 것은 생선알이요 헛것이라오. 에르베 종쿠르는 눈을 내리깔았다. 바닥에 바로 앞에 그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찻잔을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채색된 찻잔 테두리에서 그는 기대했던 것을 찾아냈다. 그는 그곳에 입술을 갖다 댄 다음 남아있던 차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켰다. 그런 다음 찻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말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라케이는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그래서 가짜 금화를 내놓았던 거요? 내가 산 물건의 값을 치른 것뿐입니다. 하라케이는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이곳을 떠날 때 원하던 것을 갖게 될 거요. 제가 살아서 이 섬을 떠나게 되면 약속한 금화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에르베 종쿠르는 하라케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몇 걸음 물러난 뒤 절을 했다. 방을 나오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소녀의 눈이었다. 자신에게 붙박여 있는 소녀의 눈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다. 제가 지금 읽은 책은요, 알렉산드르 바르코라는 작가의 비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 비단. 근데 이게 그 흘림 글씨체로 써가지고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안에 이제 조그만 글자로 비단이라고 또 따로 써놨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 이게 이제 장편 소설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단편 소설에 속하겠죠 아마. 근데 이제 일종의 연애 소설인데요. 이 뒷표지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 수 없어라 삶은, 가 닿을 수 없어라 사랑은. 이런 걸 아마 광고 문구로 뽑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인생길에서 다가오는 사랑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가서 닿을 수 없을 만큼 사랑이라는 거는 위대하고 크고 따뜻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 소설이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소설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제 느낌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거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간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중간 부분만 들으시면 잘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앞부분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군인으로 이름을 빛내리라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에르베 종쿠르는 다소 야릇한 직업으로 밥벌이를 하게 되었다.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랄까, 군인이 되었어야 할 아들은 오히려 어딘지 여성적인 느낌을 풍기는 일에 빠져들었다. 에르베 종쿠르는 누에를 사답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것이다. 1861년이었다. 플로베르는 살람보를 쓰고 있었고 전깃불은 아직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양 저편에서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자기 눈으로는 결말을 보지 못할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에르베 종쿠르는 32살이었다. 그는 사다 팔았다. 누에를. 정확히 말하자면 에르베 종쿠르는 누에가 아니라 누에알을 사다 팔았다. 노란색 혹은 회색의 자디잔 알들은 아무 움직임도 없이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한 움큼 정도만 쥐어도 수천 개의 알이 손 안에 들어왔다. 이게 바로 한재산 단단히 쥔다는 것이. 5월 초면 애벌레들은 알을 까고 나와 30일 동안 미친 듯이 뽕잎을 먹어치운 후 고치를 짓고 안에 들어앉는다. 그러다가 2주일 후에 고치에서 떠날 때쯤 해서는 천여 미터의 생사를 유산으로 남겨준다. 이 정도 유산이면 상당한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물론 그러려면 에르베 종쿠르의 경우처럼 매사가 순조롭게 풀려야 했는데 프랑스 남부의 몇몇 곳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에르베 종쿠르가 사는 마을의 이름은 라빌디웨였다. 아내 이름은 엘렌이었다. 두 사람에겐 아이가 없었다. 날로 번져가는 전염병 때문에 에르베 종쿠르는 점점 더 멀리 병들지 않은 누에아를 찾아 떠나야 했다. 지중해 저편의 시리아나 이집트까지. 이 여행길이 그가 하는 일 중에선 그래도 한편의 모험에 가까웠다. 그는 매년 1월 초에 길을 떠났다. 물길로 1600마일, 육로로 800km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그는 누에아를 고르고 값을 흥정한 뒤 거래를 마쳤다. 그리고 다시 800km의 육로와 1600마일의 바닷길을 거쳐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대개 4월의 첫 번째 일요일 대미사를 드리는 주일이었다. 누에아를 모두 처분하기까지는 2주가 걸렸다. 일을 마치면 다음 여행길에 오를 때까지는 편히 쉬었다. 주인공은 에르베 종쿠르라는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이고 엘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그런데 둘 사이에 자식은 없고,
이 에르베 종쿠르라는 사람의 직업은 누에 알을 사다가 그 양자업자들, 그러니까 누에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누에 알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요. 프랑스의 어떤 그 시골 마을이겠죠. 그런 시골 마을이 무대고, 그 마을의 이름이 여기 뭐라고 나왔나? 라빌디웨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이 누에에 병이 들었어요. 누에 알에. 그 요새 얘기하는 뭐 돼지 전염병처럼 누에 알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프리카 그 가까운데 또 저 멀리 인도 이런 쪽까지 그 누에 알이 전부 다 병이 들어서 누에를 키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이름이 자꾸 몸에 생각이 안 나네. 에르베 종크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저 멀리 일본까지 가서 이 누에 알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일종의 동요처럼 에르베 종쿠르가 어디를 지나서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몇 번, 그러니까 일본으로 그 누에 알을 사러 가는 서너 번에 걸쳐서 똑같은 장면이 똑같은 언어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소설이니까 그것이 더 눈에 띄는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어디 산맥을 넘고 무슨 강을 건너고 뭐 어디를 가고 이런 얘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이 앞부분, 뒷부분,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일종의 운율처럼 짧지만 그래도 소설인데 이 소설을 쭉 읽어 넘어가면서 마치 동요를 듣는 듯한, 또 옛날 그 동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용은 동요나 동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성인들, 어른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에르베 종쿠르는 금화 8만 프랑과 발다비우가 일러준 세 사람의 이름만 지니고 떠났다. 하나는 중국인,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인, 마지막 하나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메스 근처의 국경을 넘어서 뷰르텐베르크와 바이에른 지방을 가로질러 오스트리아로 들어갔다. 기차를 타고 빈을 거쳐 부다페스트를 지나 키예프까지 갔다. 말을 타고 러시아의 스텝 지역을 2000km나 내달리고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에 들어섰다. 바이칼호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렸다. 그곳 사람들은 바이칼호를 바다라고 불렀다. 거기서 다시 아무르 강줄기를 따라 내려왔다. 중국 국경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태평양에 이르렀다. 그런 다음 사비르크 항구에서 11일을 머물며 일본의 서해안에 있는 데라야 곳까지 실어가 줄 네덜란드 밀수선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작은 샛길들을 따라 도보로 이시카와현, 도야마현, 니가타현을 지나갔다. 후쿠시마현에 들어선 다음 시라카와라는 마을에 도착해 동쪽으로 건너가 이틀을 기다렸다. 이틀 후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더니 에르베 종쿠르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언덕 위의 어떤 마을로 데려갔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낸 후 누에알을 사기 위해 어떤 남자와 흥정을 벌였다. 비단 베일로 얼굴을 가린 그 남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검은색의 비단 베일이었다. 해질 무렵 에르베 종쿠르는 짐짝에다 누에알을 감춘 뒤 일본을 떠날 채비를 했다.
촌락의 마지막 집을 막 벗어날 무렵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그를 붙잡아 세웠다. 남자는 열에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단호한 말투였다. 에르베 종쿠르는 발길을 돌렸다. 남자가 에르베 종쿠르를 호위했다. 위압적이면서도 공손한 태도였다. 미지를 바른 미닫이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에르베 종쿠르는 방으로 들어갔다. 하라케이는 방 아랫목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검은 빛깔의 튜닉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보석류는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았다. 그의 권위를 말해주는 유일한 징표는 곁에 누워있는 여자였다. 여자는 하라케이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고 눈은 지그시 감은 채 꼼짝도 않고 있었다. 팔을 감추고 있는 붉은 옷소매는 잿빛 다다미 위에 불꽃처럼 활짝 펼쳐져 있었다. 하라케이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천천히 쓸어 넘기고 있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귀한 애완동물의 털을 쓰다듬는 듯한 모습이었다. 에르베 종쿠르는 방을 가로질러 하라케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집주인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앞에 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인이 소리 없이 다가와 찻잔 2개를 내려놓고 연기처럼 물러갔다. 그제야 하라케이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일본어였다. 단조로운 억양에 듣기 싫은 가성이 섞여 있었다. 에르베 종쿠르는 잠잠히 듣고 있었다. 그는 내내 하라케이의 눈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여자의 얼굴 쪽으로 떨어졌다.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다. 에르베 종쿠르라는 남자가 병들지 않은 싱싱한 누에아를 사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장면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부터 머나먼 길을 아주 여행을 해서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일본에 도착을 하고 일본에서 하라케이가 맞나? 하라케이라고 하는 아마 지방의 토호가 될 텐데 그런 토호를 만나서 이제 그 누에아를 사기 위해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하라케이라는 사람의 옆에는 어린 소녀가 하라케이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부분에 제가 그 읽어드렸던 부분은 그 소녀가 종쿠르가 마시던 찻잔에 종쿠르가 입을 대었던 부분에 그 소녀가 거기에 입을 대고 그 차를 마셨다 이거죠. 거기에서 이 어떤 그 사실은 찻잔에 입술이 닿았던 남자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를 여자가 자기 입술을 댔다. 묘사가 된 거는 이것뿐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혼이 마치 이렇게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는 그 에르베 종쿠르라고 하는 한 남자가 그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에서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고 그 소녀에게 반해서 그 소녀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면 평범한데 거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되는 중간 부분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에르베 종쿠르는 집을 나와 마을을 이리저리 어슬렁거렸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남자들은
절을 하며 지나갔고 여자들은 눈을 내리깔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라케이의 집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었다. 엄청나게 큰 새장이 에르베 종쿠르의 눈에 띄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온갖 종류의 새들이 있었다. 장관이었다. 하라케이는 언젠가 말했다. 세상 구석구석에서 이 새들을 구해왔노라고. 라빌디웨에서 1년 동안 생산해낼 수 있는 비단을 전부 모은 것보다 더 비싼 새들도 있다고 했다. 에르베 종쿠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믿을 수 없는 광기의 산물을 바라보았다.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났다. 동양 남자들은 정절을 지킨 아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보석 대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귀한 새를 선물한다는 것을. 하라케이의 집은 고요한 호수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에르베 종쿠르는 하라케이의 집으로 가까이 다가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대문이 보이지 않았다. 창호지를 바른 문 위로는 온갖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지러이 흩어지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굳이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그것은 연극이었다. 에르베 종쿠르는 멈추어 선 채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몰랐다. 그날 저녁 에르베 종쿠르는 짐을 꾸렸다. 그런 다음 목욕 의식을 치르기 위해 바닥에 돌이 깔린 커다란 방으로 건너갔다. 그는 편안하게 누워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거대한 새장, 그 미친 사랑의 증표에 대해 생각했다. 축축한 천 조각이 눈 위에 올려졌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천 조각을 치우려 했다. 그러나 어떤 손이 그의 손을 잡더니 그것을 멈추도록 했다. 늙은 여자의 나이든 손이 아니었다. 에르베 종쿠르는 몸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다리 위로, 그 다음에는 팔 위로, 다시 그런 다음에는 가슴 위로. 기름처럼 느껴지는 물이었다.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몸에 내려앉는 비단의 하늘하늘한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여인의 손길이, 한 여인의 손길이 그의 몸을 닦아주고 그의 살갗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의 감촉,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듯한 그 비단의 감촉.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손길이 등허리를 타고 올라와 목덜미에 닿았을 때에도, 그 손가락, 비단과 손가락이 입술에 살짝 닿은 후 사라진 뒤에도 에르베 종쿠르는 비단으로 된 베일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떤 손이 그의 주먹을 펴더니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떨구었다. 그는 한참 동안 꼼짝도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눈을 가리고 있던 축축한 천 조각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방 안에는 불빛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곱게 개어져 있는 가운을 집어 어깨 위에 걸쳤다. 이윽고 그는 손바닥을 펴보았다. 작은 종이 쪽이 눈에 들어왔다. 아주 작은 종이 쪽이었다. 몇 개의 문자가 세로로 쓰여 있었다. 먹으로 쓴 글자였다. 에르베 종쿠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 그는 짐꾸러미 속에 수천 개의 누에아를 감추었다.
라빌디웨와의 미래였다. 수백 명의 일자리와 수십 명의 재산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었다. 길이 왼쪽으로 꺾이는 지점에서 산자락에 가려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훌쩍 벗어난 지점에서 에르베 종크르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를 시중들러온 두 명의 하인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길가에 서서 잠시 늑장을 부렸다. 그의 시선은 산자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집들을 향해 붙박여 있었다. 엿새 후 에르베 종쿠르는 다카오카에서 네덜란드 밀수선을 얻어 타고 사비에르 항으로 건너갔다. 그런 다음 중국 국경을 따라 바이칼호까지 이동한 뒤 4,000km에 이르는 시베리아 벌판을 건넜고 우랄 산맥을 넘어 키예프에 도착했고 기차로 동해에서 서로 유럽 전역을 가로질러 석 달의 여정 끝에 마침내 프랑스로 돌아왔다. 에르베 종쿠르는 4월의 첫 번째 일요일 대미사를 올리는 주일에 라빌디웨 어귀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내 엘렌을 발견했다. 아내를 껴안고 아내의 몸에서 스며나오는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 벨벳처럼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 돌아오셨군요. 다정한 목소리. 돌아오셨군요. 에르베 종쿠르가 일본에 가서 그 누에 알을 사가지고 오다가 사러 갔다가 어린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에게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을 앞에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르베 종쿠르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 소녀가 그의 손에 쪽지를 쥐어줍니다. 그 쪽지는 에르베 종쿠르가 두 번 그 소녀에게서 그 글자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지금 받은 쪽지는 당신을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다시 꼭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쪽지였어요. 그런데 이 책의 후반부에 에르베 종쿠르가 또 하나의 쪽지를 받게 되는데 그건 쪽지라기보다 일종의 편지죠. 그 편지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가 막힌 부분에 번역에서 조금 우리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나 봤더니 생식기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게 이제 그 일본말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일본말을 아는 사람이 대신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나의 주인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조용히 계세요. 아무도 우릴 볼 수 없답니다. 그렇게 있어요. 당신을 바라보게요. 당신을 그렇게 많이 바라보았지만 당신은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거기 그대로 계세요. 이 하룻밤은 온전히 우리만의 것입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싶어요. 당신을 이렇게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살갗 모두 제 것입니다. 눈을 감아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눈을 뜨지 마세요. 눈을 감고 당신의 몸을 만져보세요. 당신의 손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꿈에 자주 당신의 손을 봅니다. 이제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어요. 당신의 몸을 매만지는 당신의 손을. 그래요. 그렇게
계속하세요. 눈을 뜨지 마세요. 저는 여기 있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어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요. 몸을 만져보세요. 사모하는 주인님, 당신의 음경을 쓰다듬어 보세요. 천천히. 당신의 음경을 쓰다듬는 당신의 손 너무 아름다워요.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음경을 보고 싶어요. 당신의 얼굴도 보고 싶어요. 사모하는 주인님, 눈을 뜨지 마세요. 아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저를 느끼시나요? 저는 여기 있어요. 당신을 어루만질 수도 있답니다. 이건 비단이랍니다. 느낄 수 있나요? 이건 제 비단 치마입니다. 눈을 뜨지 마세요. 제 살결을 느껴보세요. 이제 제 입술을 느껴보세요. 제게서 가장 먼저 당신께 닿은 것은 제 입술입니다. 제 입술이 어느 곳에 처음 닿게 될지는 알려드리지 않을래요. 당신은 갑자기 어느 곳에선가 제 입술의 온기를 느끼게 될 거예요. 눈을 감고 계세요. 제 입술이 당신의 어디에 닿게 될지 알 수 없도록 눈을 뜨지 마세요. 이제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곧 제 입술의 감촉을 느끼게 될 거예요. 갑자기. 어쩌면 당신의 눈일 수도 있어요. 제 입술로 감겨있는 당신의 눈꺼풀을 지그시 누를 수도 있겠죠. 당신의 두개골을 뚫고 뜨거운 기운이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 입술이 당신의 눈을 애무해요. 어쩌면 당신의 음경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내 입술을 그곳으로 가져가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입을 벌리며 몸을 숙일 거예요. 당신의 음경이 내 입술을 벌려 안으로 들어오게 할 거예요. 내 혀를 내리누르는 당신의 음경, 침이 당신의 몸을 타고 당신의 손까지 흘러내리겠지요. 당신의 음경에 입 맞추고 당신은 손으로 음경을 붙잡고 에르베 종크르라고 하는 한 프랑스 남자와 일본에서 만난 아리따운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이 에르베 종크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만난 그 아리따운 소녀에게 일종의 그 연애 편지를 받죠. 그리고 그 연애 편지를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감각적인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이야기할 수 없는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요. 이제 그렇게 뜨거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로틱한 연애 편지를 이 에르베 종크르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오면서도 그것을 펼쳐서 읽어보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 오랫동안의 기간 동안 에르베 종크르는 아름다운 아내 엘렌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엘렌이 죽고도 몇 년이 흐른 후에 이 편지를 일본어로 쓰여졌겠죠. 독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읽은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어준 사람, 번역을 하면서 읽어준 사람이 말을 하죠.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당신의 아내라고. 이 소설 전편에 에르베 종크르와 그 아내 엘렌의 생활은 아주 담백하게 그냥 정상적인 부부의 일상생활, 둘이 시간이 될 때는 여행을 가고 남부 프랑스 이런 데로 여행을 가고 즐겁게 지내고, 이 소설에서 에르베 종크르는 아내 엘렌과 아주 행복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랑하는 사이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갑자기 뭐 뜨거워지거나 아주 독특하거나 이런 사랑이 전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19세기 후반, 그 19세기 중후반 그때의 프랑스의 전형적인 부르주아들의 그 사랑처럼 나타나는데 그냥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스케치하듯이 가볍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종크루가 받은 그 편지, 아주 지나디 지난 그 연애 편지를 아내가 죽은 후에 결국은 아내가 일본어로 썼다라는 것이 이 소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의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에르베 종크루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했던 아내, 또 사랑했던 일본에서 만난 어린 소녀, 그 두 가지의 사랑이 교차되면서 사랑의 아주 신비로운 면을 마치 비단을 짜듯 그 비단의 섬세하고 부드러움이 그 사랑의 본체인 것처럼 나타내주는 그런 기가 막힌 소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소설이긴 한데요. 아마 지금도 책방에서는 팔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틈이 나면 서점에서 비단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개념 또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